오마하의 현인, 오마하의 오라클이라고 하는 워런 버핏이 최근 블루칩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주를 대거 팔았습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워런 버핏 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대단하냐? 저도 솔직히 왜 이렇게 대단한지 몰랐는데 이 자료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국에 가장 잘 알려진 짐 라저스나 역사적인 투자자들이 도대체 얼마만큼 롱런 하면서 이제 투자율과 이런 거를 좀 조사했는데 이거 보세요. 워런 버핏이 가히 독보적입니다. 거의 55년 동안 수익률 보세요. 15%. 짧은 시간에 15년 동안 짐 라저스 뭐 30% 수익 내기도 하고 뭐 피터 린치도 하지만 짧잖아요. 대부분 15년, 20년 못 내는 게 거의 55년 가까이 수익률 자체가 10 몇 %를 올린 이런 사람들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잘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최근 들어서 어떻게 했냐면 본인이 가장 뭐 진짜 최애주라고 할 수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고요. 시티그룹. 그 외에 나머지 뭐 캐피털 원 홀딩스 이런 것도 매각을 많이 했지만 눈에 띈 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칸 주를 거의 30에서 40%를 줄였어요. 10억 주에서 뭐 6에서 8억 주로. 이건 시간차가 좀 있습니다. 왜냐면 바로 팔았다고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파일링을 했을 때 금융감독원에다 팔았다 얘기했을 때 알 수 있는 거니까. 시티그룹 같은 경우도 거의 74.4%를 매각을 했어요. 거기다가 애플 주식도 대거 매각을 하고 있고 캐시로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스멀스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워런 버핏이 팔았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뭘 샀는지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뭘 사셨냐면 도미노 피자를 사셨습니다. 도미노 피자? 뭐 에너지주도 아니고 뭐 2차 전지 이런 것도 아니고 도미노 피자를 샀다는 거에 좀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피자. 그리고 약까지 몇 개 인디케이터가 불황이 오고 있다 하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거 재밌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인더스트리 인사이트 피자가 리세션 프루프냐, 리세션에 좋냐라고 하는 건데 여기 좀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2008년도에 저희 금융 위기가 왔을 때 다른 주식들은 다들 이렇게 그냥 쑥쑥 다 이렇게 꼬꾸라지는데 피자만 4%가 올랐다는 거예요. 자, 4%가 올랐다는 게 인더스트리 자체가 4%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affordability 있는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불황이 오면 외식을 못 하잖아요. 지금 저희 5 식구잖아요. 나가서 외식하기가 무서운 거예요. 비싸거든요. 5명이 밥을 먹으려면. 근데 피자는 집에서 시킬 수 있고 싸잖아요. 그러니까 외식하느니 피자 먹을게 저희 아들 피자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피자 시켜주기 좋다는 거예요. 특히 도미노 피자 좋아해요. 맛있어. 두 번째 인디케이터가 뭐냐면 불황이 왔으면 여행을 못 가잖아요. 여행을 못 가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관에 가겠죠. 근데 요번에 영화관 주식은 안 샀어요. 제 생각에는요. 지금 2008년도와 지금을 비교해서 집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라든지 뭐 프라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이제는 영화관에 많이 안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피자 먹으면서 영화 보는 게 오히려 돈도 아끼고 휴가가보다 낫다는 거잖아요. 불황을 볼 수 있는 그 인디케이터들, 약 비공식적인 인디케이터 중 하나가 크라임 레이트, 한마디로 범죄율이 올라가나, 특히 매춘. 왜냐하면 안타까운 얘기지만 직업을 잃어버렸을 때 여자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매춘, 남자분들이야 뭐 강도나 뭐 이런 걸 할 수 있겠지만 뭐 자동차 훔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그러면 워런 버핏이 금융주를 파는 게 우리 은행들의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를 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맞춰서 워런 버핏이 도미노 피자주를 대거 샀다? 이거는 약간 뭔가 오고 있나? 리세션이 오고 있나?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예금이 안전하십니까? 무슨 얘기냐면 은행들이 과연 안전하냐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미국이 지금 가장 큰 은행들이 파산을 2023년도에 했고요.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은행권에 부실하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요즘에 얘기가 되고 있고 뉴스에서 많이 나고 있어요. 이 자료를 보시면 지금 금융위기 때 2008년도 때 307 빌리언 하고 여기도 보시면 2008년도 때 26 빌리언 이렇게 해서 지금 은행 3개가 지금 금융위기 최초. 근데 요번에 2023년도에 2위, 3위, 4위를 갈아치웠어요. 근데 규모가 엄청납니다. 212, 209, 110 이거 다 더해도 2008년도보다 훨씬 윗도는데 근데 불황이 안 왔어요. 은행들이 잇따라 파산했어야 했는데 파산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 정부에서 바로 막았습니다. 왜 2008년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뒀다가는 진짜 뭐 금융이 완전히 녹아내리겠구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갑자기 기입을 해서 살렸어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은행권이 부실하지 않다는 거는 아닙니다. 통화감독청이라고 있어요. 대형 은행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그 통화감독청의
마이클 슈라고 하는 통화 감독이 얼마 전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2024년 하반기 조사를 했는데 미국 대형은행 22곳 중에 11곳은 리스크 관리가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뱅크런이라고 하는 그 인출 대란의 문제의 가능성을 대비해 조사를 했는데 반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사를 했다는 거는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가 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또 다른 거 제가 좀 지표를 보내드리면 중국도 많이 소식 들으셨을 거예요. 뭐 경제 안 좋아진다, 안 좋다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중국도 지금 은행권들에서 부실 은행들이 많고요. 2024년 7월까지 보시면 40군데가 사라졌대요. 녹아내리는 거죠. 예, 지금 근데 이게 50개로 넘어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올해 이제 넘어오면서 7월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은행들이 계속 닫는다는 거죠. 은행들이 줄어든다는 거는요. 부실 채권이 많았던 거고 인수합병이 늘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그러면 좋냐?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실리콘밸리 뭐 이런 데 은행들 녹아내리고 있죠. 보시면 1984년부터 지금 뭐예요? 거의 15,000개 되던 은행이 지금 현재로는 2022년까지는 4,135개로 줄어들었죠. 한국도요. 지금 같은 경우는 202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에 30여 개 저축은행이 동시다발적으로 파산했습니다. 피해 해금 무려 20조 원. 근데 그 당시에 부채 채권 비율, 한마디로 채권이 있는데 못 갚는 비율이 저축은행 사건이 터졌을 때 18%였거든요. 지금 2024년 3분기 기준으로요. 거의 10%가 웃돌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점점 올라가고 있죠. 저축은행 사건이 터졌을 때 18%. 지금 10%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안 터졌잖아요. 네, 그죠? 근데요, 여러분, 이게 더 나아질까요? 좋아질까요? 여러분들 주위에서 경기가 좋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작년보다 올해 경기가 더 안 좋다는 얘기가 있고 여러분도 피부로 체험하실 거예요. 진짜 경기가 안 좋다는 거. 한국에서는 폐업률이 훨씬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호식품들, 뭐 커피라든지 뭐 이런 기호식품들의 폐업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부채율은 더 올라가겠죠. 왜? 가게들이 할 때 그냥 자기 돈을 하는 데는 없잖아요. 그럼 캐나다는 어때요? 캐나다도 실제적으로 부채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폐업률도 올라가고 있고요. 제가 이거 지금 바로 찍기 전에요. 어떤 전화를 했냐면 실제적으로 제 비즈니스 하나가 폐업하고 돈 못 갚고 금융 상환을 못해서 그거를 지금 니고시에이트하고 있었어요. 그 전화를 공교롭게도 이 비디오 찍기 바로 전에 했거든요. 근데 그거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그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요즘 바쁘니? 그랬더니 너무 많은 그 양의 파일들을 은행에서 주기 시작해서 자기네가 지금 핸들이 안 될 정도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은행 부실했어. 한국도 그렇게 캐나다도 그렇고요. 예금 보호 한도가 지금 얼마 전에 5천에서 한국도 1억으로 올렸습니다. 왜 올렸을까요? 부실 채권들 금융권에 되게 리스크가 있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금 보호 한도를 올린 거예요. 은행권들에서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리스크 준비를 하는 거죠. 예금 보호 한도액 지금 뭐 1억 개정안 통과, 내년 중 시행, 이거 지금 작년 말에 지금 거의 시행됐다라고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캐나다도 보면은 캐나다도 1억까지 한도가 됩니다. 1억까지는 안전하실 수 있어요. 이것도 한 두세 달 만에 폐기가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2023년에 그 은행 3개가 크게 파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버텨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은행 자산이 동결된다. 요즘은 되게 많거든요. 누가 여러분의 아이디를 도용해서 그 어카운트로 무슨 뭐 사기를 쳤어요. 그리고 은행을 동결시켜버려요. 뭐 뱅크런도 있지만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만큼 버티실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집에 가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캐시를 다 모으면 몇백 불이 안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동결이 됐을 때 과연 여러분들 한 달을 버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은행이 갑자기 지급 정지가 되고 뱅크런이 생겨서 은행 문을 닫았을 때 1억 한도액이 나오는데 3개월, 4개월이 걸리면 버티실 수 있겠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금은 안전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부자라서 전 없지만 2억, 3억, 4억 정도 예금, 20만 불, 30만 불, 40만 예금은 나머지 못 찾으시는 거예요. 1억까지만 보증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전산 에러들이 있습니다. 은행에는 충분히. 작년에요. TD뱅크가 갑자기 하루인가 이틀을 지급 정지가 됐어요.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저도 이렇게 부동산 사고 파는 게 몇 개 있어서 전혀 못했거든요. 나중에 봤더니 무슨 얘기였냐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전산 시스템에 마비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인출도 안 되고 입금도 안 되고 완전히 멈춰버린 겁니다. 보시면 그때 뭐 에어라인도 인터넷이 안 되면서 공항, 은행들이 특히 TD뱅크가 문제가 생겼거든요. 자, 이렇게 됐을 경우 여러분들 수중에 현금이 얼마나 있으시냐는 거죠. 제가 이거를 리스크가 많다, 지금 뭐 경제가 녹아내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리세션도 경제 불황이지 대공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거는 분산 투자하시라는 거고 하고
그다음 여러분들 항상 준비를 좀 해놓으시라는 거예요. 집에 캐시를 많이 갖고 계시는 건 저도 레커멘드 해드리진 않아요. 저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내 은행이 하루 이틀 한 달 지급 정지를 하게 됐을 경우 무슨 소송에 휘말리신다든지 사기에 휘말리셔서 여러분들 어카운트가 정지되시면 여러분들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수 있는 그런 것들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지금 미국 경기가 이번 주말에 보면 증시가 확 떨어졌거든요. 관세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약간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관세가 가는 거는요, 제가 여기 비디오 이쪽에 띄워놓을게요. 한번 보시면 제가 잘 정리하는 거 있거든요. 왜 관세가 여러분들의 지갑에 돈을 더 빼갈 수 있는지.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오마의 현인, 제가 가장 존경하는 투자자 중에 하나인 워런 버핏이 대거 팔았습니다. 금융주를. 근데 그게 여러분들 우리들한테는 무슨 의미며 왜 그런 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거든요. 다음 시간에는요, 또 다른 에피소드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이 에피소드 만드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